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기대하든 그 이상의 유익함을 전해드립니다. 대박플러스 시즌2 최은정입니다. 힘든 6월이 지나고 3, 4분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 시기와 속도가 가변적이고 여기에 중국의 경기 회복에 대한 의구심도 남아있는 상태지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의견은요. 이를 다 반영한다고 하더라도 국내 증시는 여전히 저평가 구간이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코스피는 나흘 만에 하락하기는 했는데 거래량과 거래 대금을 보면 활발한 움직임은 아니었다. 짙은 관망세가 있는 월요일이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한 주가 시작된 만큼 우리는 공부하고 종목을 발굴하는데 게을리하면 안 되겠죠? 오늘 대박플러스 시즌2를 함께 열어주실 전문가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샘플러스의 남은우 멘토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도 대박플러스 시즌2를 참여할 수 있는 방법부터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방송 보시다가 궁금한 점 생기시면요. 무료 문자 013-3366-0110번으로 주시면 되겠고요.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올리실 수도 있습니다. 대박플러스 시즌2 들어오시고 와글와글 게시판에 강의에 대한 궁금증 남겨주시면 우리 훌륭한 전문가들이, 멘토들이 답글을 남겨주신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대박플러스 시즌2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출연하는 5분의 전문가 강의 자료도 보실 수 있거든요. PPT 자료 올려두고 있을 거니까요. 공부하실 분 오셔서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남은우 멘토와 함께하는 강의와 종목 공개까지 지금부터 시작해봅니다. 예,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장이었습니다. 코스피는 나흘 만에 약세로 전환이 됐는데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사흘 만에 순매도를 보였지만 순매도 폭이 300억 원으로 크지는 않았습니다. 셀트리온이 류머티즘 관절염 치료제인 램시마를 유럽에서 판매 허가를 받았다, 승인을 받았다라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셀트리온은 상한가 마감이 됐고 오랜만에 바이오주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이게 만든 요인이 됐습니다. 코스닥은 1% 이상 올랐었죠. 자, 올해는 썸머 랠리를 기대할 수 없는 건가라는 얘기들이 들리는데 지금 상황을 봐서는 쉽게 예측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문가 의견이 듣고 싶거든요. 남은우 원장님,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 썸머 랠리 기대할 수 있을까요? 우선 썸머 랠리 충분히 가능성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그래서 이 썸머 랠리가 과연 언제부터 시작될 것인가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하지만 저는 한 7월 중순부터 가능하다면 충분히 가능한 영역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오늘 시장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해봤냐면 현재 시장이 어떤 종목이 가느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는가에 대한 어떤 집중적인 부분이 우리한테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기분 좋은 뉴스가 이번 주에 하나 있는데요. 그동안 6개월 동안 참 많이 괴롭혔습니다. 우리를 굉장히 많이 괴롭혔는데 드디어 이번 주를 기점으로 떠납니다. 굿바이 뱅가드입니다. 잘 가요. 가입시다. 이거예요. 예, 이제 뱅가드는 이번 주를 기점으로 이제 사라진다.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이 오늘 시장의 어떤 키포인트가 아니겠나 싶습니다. 그간 이제 뱅가드라는 물량은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는 자리였기 때문에 다른 외국인의 입장에서도 이 뱅가드 물량이 출회가 되면 동시에 자기들이 잡기도 좋고요. 또는 선물을 이용해서 뱅가드 물량 어차피 나오는 거니까 선물을 매도를 찍어두면 자기들이 사지 않고 있어도 자연적으로 주당 4천억씩 매도가 나오니까 지수는 떨어질 부분이거든요. 그에 대한 설계가 있었다면 이제부터는 뱅가드는 더 이상 이제 물량을 내어놓을 수 없는 단계죠. 그러다 보면 이제는 좀 상황이 달라집니다. 자기들이 팔지 않게 되면 지수가 올라가는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뱅가드, 굿바이 뱅가드 이후의 장세는 상당히 좀 의미 있는 장세가 될 가능성이 크다. 우선 첫 번째로 말씀해 드리겠고요. 또 하나 썸머 랠리의 가능성은 이 글로벌 자산 재배분에 의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미국의 어떤 국채 수익률이 최근 들어서 급등을 했다가 지금 점차 지금 조정에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요. 국채 수익률이 급등한다는 것은 이 금리 투자로의 자금이 유입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여튼 양적 완화가 조기 축소될 가능성은 저 뒤로 넘어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금리 투자 지금 썩 매력이 분명히 없을 것이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글로벌 너무 과도하게 당겨놓은 자금들은 다시 그 시장으로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에서 채권에서 외국인들이 국제시장에서 매도를 하고 있지만 채권 선물에서는 매도 이후에 추가적인 어떤 매도가 나오고 있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주식시장 굉장히 좀 괜찮지 않을까 싶고요.
오늘 우리 지수 먼저 그래프를 살짝 보여드리면은요. 예. 이 지금 6월달 들어서 우리나라 지수가 고점 2000포인트대부터 1770포인트까지 하락한 이후에 어제 오늘 계속 터치가 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지난 하락 부분의 38% 지점입니다. 우리 피보나치 되돌림을 통해 가지고 통상적으로 이 38%까지의 첫 번째 반등이 나타나는 국면인데 여기 이 부분에서 지금 저항이 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1855포인트 굉장히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이고요. 추가적으로 상승한다면 조금 더 상승하겠죠. 1890포인트대까지 상승의 가능성은 분명히 열려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은 단순히 첫 번째 주가가 떨어진 가운데 첫 번째 튀어오르는 바운드이기 때문에 50%를 넘어서긴 좀 어렵지 않겠나. 그래서 위로는 이제 1890포인트 정도 설계가 가능하겠는데요. 일단 오늘 장에 외국인의 매매 동향을 보면 지난번에 제가 말씀해 드렸던 내용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이런 말씀해 드렸거든요. 외국인의 규환은 언제 확인할 수가 있느냐. 바로 이 파생적 흐름에 의해서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드렸는데 보시면 27일 날입니다. 그죠? 무려 선물에서 4,000계약이 들어오고 콜옵션에서는 17,000계약이라는 어마어마한 순매수가 들어옵니다. 풋옵션에서도요, 한 4,200계약 정도의 순매수가 들어오긴 하지만 콜옵션과 선물이 동시에 들어오면서 현물까지 들어왔거든요. 바로 이때가 어떻게 되는 거죠? 반등의 시작이다. 반등의 시작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해 드렸죠. 그리고 3일 연속이 나타나면 확실히 시장은 그 지점을 바닥을 통과를 했을 가능성이 많고 외국인들의 매도도 일정 부분 끝이 날 가능성이 많다고 그랬었는데요. 역시 오늘 같은 경우에도요. 지금 전일에 4,900억 정도의 거래소 순매수가 있었고요.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불과 한 400억 정도밖에 나오지 않았다. 그래서 외국인들의 이 파생적 흐름에서 순매수 전환되었다는 부분은요, 전환된 부분은 우리 시장에 분명히 단기적으로는 강한 지지 세력이 다시 한번 유입이 되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자, 하반기 아까 말씀해드렸다시피 글로벌 자산 배분이 다시 한번 된다면은 지금 과도하게 축소되어 있는 나라들이요, 한국과 중국, 대만 이런 정도의 나라들이거든요. 이 나라들 쪽으로의 자금 유입이 다시 한번 좀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는 장이면은 틀림이 없을 것 같고요. 여튼요, 이제 우리가 지금 장세에서 바로 현 장세에서 치고 올라가기보다는 분명히 일정 부분 조정이 나올 가능성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은요, 이러한 조정이 나타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미국 장세보다는 아무래도요, 삼성전자의 실적이겠죠. 2, 4분기 실적 발표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좌지우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요, 만약에 우리가 예측했던 부분에서 좀 안 좋게 어닝 쇼크가 나오더라도 우리 시장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숫자 하나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이 지점인데요. 1780, 이 숫자 하나만 기억하자. 올해 여러분들이 반드시 머릿속에 넣어 두셔야 될 숫자는요, 바로 1780이라는 숫자입니다. 그럼 이 숫자가 무슨 숫자냐? 주가가 상승을 할 때요, 주가가 대세 상승을 할 때 우리가 가장 중요시 이야기하는 부분은 이런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PER. 그래서 Price Earning Ratio 해서 주가 순이익, 주당 순이익이 얼마만큼 되느냐, 주가가 이익의 몇 배를 차지하느냐의 부분은 바로 시장이 상승 시에 부각되는 부분이고요. 시장이 급락이 들어오는 충격이 발생할 때는요, 퍼는 의미가 없어집니다. 퍼가 의미가 없어지고 어떤 게 의미가 있어지냐면 바로 PBR이라는 놈이 이제 의미가 있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최근에 보시면 주가가 지금 6월 달부터 급락을 했잖아요. 그죠? 급락을 했기 때문에 이 급락되는 부분에서 우리나라 퍼가 8.9인데 이런 소리 백날 해봐야 아무도 안 듣습니다. 예. 급락했을 때는요, 리스크, 즉 주가, 이게 뭐냐, 주가 순 자산입니다. 자산. 주가가 상승할 때는 앞으로 이 기업이 얼마만큼 이익을 낼 것인가가 중요하겠지만은 주가가 급락이 들어와서 주가가 떨어질 때는 우리가 얼마만큼 손해를 볼 수 있느냐가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이 기업이 과연 청산했을 때 가치가 얼마인가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충격이 들어갈 때는 바로 PBR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나라가 2009년 그 금융위기 이후에,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PBR을요, 1m로 떨어진 적이 딱 4번 있어요. 딱 4번 있는데 그 4번 다 전부 다 강한 반등이 나왔다. 그러면 2012년 기준
현재의 기준으로 우리나라가 PBR이 1인 지점이 언제냐? PBR이, 즉 주가 순자산 비율이 PBR이 1인 지점이 언제냐? 이게 바로 1780이다. 그래서 주가는 1780이라는 숫자는 깨어질 때는요, 반드시 반등이 나타납니다. 이럴 때 하는 거죠. 제가 그런 말씀 해드렸었잖아요. 최근에 개인 코스닥에서 신용 잔고 비율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다. 그래서 코스닥에 어떤 신용을 쓰는 사람들은 정말 대단한 뮤지션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해 드렸었죠. 굉장히 뒷북 치는 데는 1인자니까. 그쵸? 이런 말씀해 드렸는데, 신용을 지르고 사실 이때 현금을 남기지 않고 주식을 사야 될 때는 바로 이런 부분에 기초해서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충분히 안전마진과 PBR이 1이라는 말은 이 말이거든요. 자, 만약에 PBR이 1인 기업에 내가 1,000원을 주고 샀다. 그 회사 당장 부도를 내도 나는 1,000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예요. 그러면 만약에 PBR이 0.5다. 그러면은 이 회사는 주식을 사가지고요. 부도 나기만을 그냥 회사 청산하기를 기다리는 게 좋아요. 왜? 청산하면 나는 0.5니까 2배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폭락이 들어올 때는 첫 번째 중요한 부분은 PBR이 훨씬 더 중요하고 그 PBR이 1인 지점이 바로 1780이다. 1780까지 떨어져 오니까 뭐 사람들이 이거 1500포인트 가느냐 뭐 1000포인트 가느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는데요. 전부 다 속지 마시고 1780에서는 현금을 남기지 않는다. 반드시 주식에 올인할 때는 이럴 때 올인을 해야 돼요. 남은 원장님. 네. 근데 사실 기업별로는 PBR이 1 미만인 기업들이 많은데 그 기업들은 네. 올라가는 게 쉽지 않은 기업들도 있거든요. 네. 지수를 기준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네. 현재 코스피 지수의 1780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시가총액 통틀었을 때 PBR이고요. 그다음에 기업들에 대해서 이제 PBR은 왜 중요하냐면 시장 전체로 외국인이 투자를 할 때가 있고 종목에 대해서 투자를 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러한 충격이 나타나는 것은 종목의 충격이 아니라 시장 전체에 대한 충격이거든요. 예. 이럴 때는 시장에 대해서 평가를 해야 될 것이고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저평가가 되는 기간이 상당히 길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종목 같은 경우는 저평가가 되어 있는데 한 10년 동안 저평가일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뭐 통신조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년 동안 저평가했다고 볼 수 있고요. 삼성전자도 그런 기간이 다 있었어요. 그렇지만 주가는 반드시 재평가를 받는다는 원칙하에 투자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우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의 시장은요, 여튼 이 뱅가드까지가 끝나는 부분까지는, 즉 이번 주까지는요, 분명히 종목은 의미가 없다. 시장이 어느 정도 왔다 갔다 하느냐의 문제고요. 다음 주부터는 이제 점진적으로 종목별 차별화가 시작될 겁니다. 이 종목별 차별화가 될 때, 그때가 바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을 가지고 수익을 낼 때예요. 지금은 장세가 반등이 좀 오는 것 같은데 떨어진 거에 38% 올라갔는데 나는 왜 안 올라갔을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지금은 시장에 대해서만 움직이고 있는 구간이고 종목이 이제 움직이는 구간에서 못 움직일 때 이때가 바로 이제 여러분들이 고민해야 될 때다. 이렇게 말씀해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은 자, 이 정도 라인 1850에서 이번 한 주를 제가 그리고 내일 전망해 드리자면 1850에서 1890 정도 라인에서 일단 단기적으로 좀 시장에 대한 반등을 같이 올라왔던 종목들은 한번 잘라주고 되잡는 것도 꽤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장 정리는 이렇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딱 하나. 최근에 이제 현대차 그룹이 굉장히 상승을 많이 했죠. 여기 이유만 한 가지만 설명하겠습니다. 외국인들이 팔더라도 시장을 다 팔 수가 없어요. 시장을 다 팔 수가 없기 때문에 일정 부분 한쪽에서는 대안을 찾게 돼 있는데 삼성전자의 대안으로서 그리고 음식료 업종이라든가 내수주도 굉장히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가격 부담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시장에서 가장 좋은 대안이 언제냐? 바로 이제 현대차 그룹이 현재로서는 가장 좋은 대안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 삼성 SDI가 좀 상승을 많이 했거든요. 이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삼성전자의 하부적 대안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시장을 보는데 훨씬 더 좀 편하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남은 원장님, 저도 질문 하나 더 할게요. 그 대안은 언제까지 지속이 되는 겁니까? 현대기아차는 언제까지 오를까요? 일단 시장의 대안의 역할로서는 충분히 어느 정도 다 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지금 막 들어가는 건 좀 위험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현대기아차는 단기적으로 시장에 대한 역할은 다 했다고 보여지고요. 종목별 대안은 새로이 이제 쓰여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예, 좋습니다. 자, 이번 주 단기 변수는요, 삼성전자의 2분기 잠정 실적 발표일 것 같습니다. 7월 5일로 예정이 돼 있어요. 금요일인데요. 실적 발표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시장의 향방이 갈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또 삼성전자 특집으로 2부 시간 마련을 해봤으니까요. 강의 내용에 집중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강의 듣기에 앞서서 지난주에 추천해 주셨던 제이 콘텐츠리 흐름부터 좀 보겠습니다.
예, J 컨텐츠리 정말 주가 흐름이요. 정말 대단했습니다. 네. 예, 지금 뭐 개그 프로그램 나오는데 많이 당황하셨겠습니다. 충분히. 그죠? 수천 하나 9% 빠졌고요. 어제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급락하다가 이제 올라온 이런 흐름들인데요. 이런 잔파동에 흔들릴 필요는 없습니다. 계속해서 말씀해 드렸지만 이 J 컨텐츠리는 컨텐츠 부분에서 옅은 실적을 이길 수 있는 주가는 없거든요. 그래서 현 주가 그대로 상승 포지션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해 드리겠고요. 현재 J 컨텐츠의 어떤 주가 흐름을 본다면 추세적으로 보면은요, 이 부분이 일단 박스권으로 지금 하락 박스권으로 설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정도가 기본적으로 설정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한 2번에 걸쳐 가지고 한번 터치가 되었던 부분이고 밑에는 한 3번에 걸쳐 가지고 지지가 되었던 부분이거든요. 여기 살짝 조정이 들어오더라도 기술적으로 이번에는 N자형 파동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2분기 지금 2분기 같은 경우 영화 쪽에서도요 상당히 좀 지금 괜찮은 실적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계속해서 여름 나절에도 지금 블록버스터 관련된 영화들 굉장히 좀 많이 기대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JTBC의 어떤 효과들, 광고 시장의 효과들 이런 부분들이 계속 좀 묻어나면서 본격적으로 좀 추가적인 상승 가능한 국면이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계속적으로 현 보유 중인 물량만큼은 계속적으로 좀 보유하셔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해 드릴게요. 예, 지난주 관심 종목으로 주셨던 J 콘텐츠리는 지속 보유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전문가의 강의 듣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초를 알아야 모든 걸 알 수 있다. 주식의 기본부터 시장의 흐름을 꿰뚫어보는 알짜배기 노하우를 공개한다. 남은우의 돌직구 분석법,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예, 이제 남은우 멘토님의 강의를 본격적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삼성전자 특집으로 강의 내용을 꾸려주셨었는데 그래서 삼성전자를 사라는 거라 말라는 거야. 여기에 대한 답은 없었던 것 같거든요. 오늘 강의 이어주실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삼성전자 지난주에 강의하다가 시간이 좀 부족해서요. 정말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떤 종목을 추천하고 사라 팔아라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삼성전자라는 종목을 어떻게 분석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좀 많은 걸 하나 배울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의 분석이 좀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추가적으로 지난주분에 빠뜨렸던 부분과 다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오늘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어느 정도 눈에 보여야지만 시장이 보이고요. 시장이 보여야지만 우리가 또 종목 분석하는데도 훨씬 더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오늘까지 삼성전자에 대한 이야기들 한번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연역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죠? 예, 뭐 창업기, TV부터 출발해서, 디램 사업, 그리고 휴대폰으로 넘어가는 이런 삼성전자 연역에 대한 이야기들은 꾸준하게 했다. 이렇게 말씀해 드렸고요. 지난주에 말씀해 드리면서, 세 가지의 어떤 중요한 특징적인 부분들이 있었다. 그래서 90년도 초반에는 반도체, 디램이라는 어떤 특수성이 있었고요. 2000년으로 넘어가면서 낸드 플래시라는 또 특수성이 있었고, 그다음에 2000년 중반부터는 또 휴대폰과 디램, 그리고 2000년 후반부터는 다시 스마트폰이라는 이런 4대적 큰 변혁을 일으키면서 삼성전자가 주가 도약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해 드렸었거든요. 이 4대 변혁기를 다시 한번 기억을 해 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JP 모건 리포트를 보니까 그렇게 썩 맞는 것도 있고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큰 이슈에서는 분명히 맞춘 부분들도 존재한다. 그리고 지난 6월 5일날 나온 리포트를 쓴 사람이 삼성전자 분석에서는 상당히 좀 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의견을 우리는 무시할 수는 없다. 이런 부분도 말씀해 드렸었고요. 그리고 증권사 투자 의견을 통해서 삼성전자에 우리가 매도 사인을 읽어낸다. 이렇게 말씀해 드렸었죠. 그래서 꼭 굳이 증권사가 매도 사인을 해야지 우리가 매도 사인이 나왔다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매수 사인이 안 나오면 매도 사인이다. 이래 보시면 되고 목표 가격이 매수는 하되 목표 가격이 하향되었다. 이것 또한 뭐라고요? 예, 매도 사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해 드렸습니다. 자, 이제 지난주 설명하다가 좀 빠진 부분인데 보면은요. 자, 노키아와 삼성전자의 주가의 흐름입니다. 우리는요, 이 삼성전자 하면 정말 우리나라에서는 삼성전자 없으면 망한다. 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이 핀란드 같은 경우에는요, 핀란드 시가총액의 20%를 차지했습니다. 25%까지 차지한 게 노키아입니다.
핀란드 전체 1년 세수의 20%를요, 이 노키아 하나의 기업이 세금을 다 낸 적도 있어요. 예, 그때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핀란드는 뭐 노키아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노키아가 지금 시가총액이 고점 대비 현재 위치가 어느 정도냐? 10분의 1로 줄었거든요. 자, 그러면 핀란드라는 나라는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요? 전체 시가총액의 25%를 차지하고 세금의 20%를 내고 있던 노키아가 10분의 1로 쪼그라들었다 이거예요. 그러면 핀란드는 어떻게 됐을까요? 부도난다는 이야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예. 세상은요, 노키아가 떨어지면서 노키아와의 상응되는 중소기업 900개가 생깁니다. 그 900개가 전체 시가총액을 다시 맞춰줘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앵그리버드 이런 게임 같은 거죠? 이러한 소소한 중소, 중간 기업들이 생겨나가더라. 또 시장은요, 흘러가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뭐 어느 한 기업이 없으면 안 된다 이런 부분은 아니고요. 일단 노키아와 이 삼성전자의 주가의 흐름을 보면은요, 2007년도까지는 노키아의 주가가 굉장하죠. 최고점을 칠 동안에 삼성전자는 가만히 있습니다. 이때가 어떤 구간입니까? 삼성전자는 무엇을 준비했다? 바로 스마트폰, 차세대를 준비하는 과정이었지만, 노키아는요, 그냥 전 세계의 이 피처폰들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걱정할 게 없죠. 배부르게 잘 먹고 잘 사는데 뭐, 라고 했습니다. 변화에 실패를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주가가 떨어집니다. 그 이후에 삼성전자가 살짝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났지만, 결국 노키아의 계속적인 하락 속에서, 뭐, 물론 이 부분에서는, 굉장히 좀 많이 동반적으로 글로벌 금융위기가 찾아오면서 같이 떨어진 흐름들이 나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 이후에 삼성전자는 이 스마트폰이라는 시장을 통해서 한 단계 레벨업 하지만 스마트폰으로 진출하지 못한 노키아는 지금 중국의 화웨이한테 먹히느냐 마느냐, 이 자존심 문제 가지고 싸우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이래서 하나의 기업이 참 노키아가 이렇게 나가 떨어질 거라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2000년에 우리 세계 최고의 기업은요, 2000년의 기업은요, 마이크로소프트였고요. 90년의 최고의 기업은 IBM 같은 회사거든요. 예, 그런 회사들이 다 이렇게 하나의 주기를 가지면서 떨어진다. 그래서 항상 기업은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필요하다는 것을 이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000년 중반 이후에 중후반까지의 최대의 화두는 바로 이 애플이라는 기업인데, 이 애플의 기업을요, 삼성전자 주가와 같이 나누었을 때, 2009년 3월입니다. 그죠? 이때가 우리 금융위기를 탈피해 나가는 과정인데, 이때의 애플 주가를 가만히 보시면, 자, 여기 선을 한번 쭉 그어볼게요. 이렇게 선을 그으면, 이 선이 무슨 선이냐? 제가 선이 좀 삐뚤삐뚤한데요. 다시 한번 잘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그려봐야 뭐 거기긴 하지만, 자, 애플은 이 주가의 선상을 타고 올라갔습니다. 이게 바로 스마트폰의 주기입니다. 성장 사이클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삼성전자는, 즉 애플이 2011년도까지 점진적인 상승 이후에 오버슈팅이 나온 동안에는 삼성전자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왜? 스마트폰으로의 진출이 늦었죠. 준비하는 과정이 있었고,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추격이 됩니다. 그 추격하는 그 각도가 이 각도죠. 자, 이 각도다. 주가는요, 상당히 좀 정직합니다. 이 각도예요. 삼성전자가 이 애플의 이 스마트폰에 의해서 스마트폰 시장이 열리면서 이익을 가져가는 것으로 주가 상승하는 것처럼 삼성전자도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스마트폰 시장이 열리면서 이익을 만들어가니까 주가가 희한하게 애플의 주가의 상승의 각도와 거의 유사한 각도로 주가가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애플의 이 주가가요, 최고 고점을 이제 형성을 한 이후에 떨어지거든요. 급락을 합니다. 그죠? 급락을 하는 동안에 삼성전자는 급락하지 않고 옆으로 있었습니다. 자, 이 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애플은 그동안에 너무 주가에 오버슈팅이 나왔기 때문에 이 주가가 추가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면 떨어지는 부분이고, 그래서 애플이 이 정도 갔었으면 이렇게 안 떨어지겠죠. 그렇지만 너무 강하게 올라갔으니까 매도 압박이 굉장히 강할 수밖에 없고, 여기에 대한 시장 충격이 나오면서 급락을 하게 된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때 작년 겨울인데요. 작년 이제 가을로 넘어서 겨울에 애플의 주가가 떨어지는 걸 보고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애플이 아이폰 5 출시하는 날부터 계속 떨어졌거든요. 4S부터 시작해서. 아이폰이 안 팔려서 주가가 떨어지느냐? 아니다. 스마트폰 시장 자체가 성장기에서 성숙기로 들어가는 단계다.
성장기에서 성숙기로 들어가면 매출은 증가가 되지만 이익은 줄어든다. 나중에 제가 이 조직구 분석법에서 이야기가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나갈 겁니다. 그래서 PLC 모델이라고 해서 프로덕트 라이프 사이클 모델이 있는데 그 모델에 의해서 성장기에서 성숙기로 가면 매출은 증가되지만 이익률은 떨어지기 시작한다. 바로 애플의 아이폰 4S를 넘어서부터의 애플의 어떤 그 이익은 매출은 성장되지만 이익률이 떨어진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이래서 아이폰의 문제였다면 바로 삼성전자가 아이폰의 문제를 가지고 갔다면 이만큼의 더 상승이 일어난 거예요. 아이폰을 잠식하면서 삼성전자가 스마트폰 1위가 되었기 때문에 주가는 상승했지만 지금의 단계에서는 갤럭시가 잘 팔려서 삼성전자가 더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스마트폰 이 파이 자체가 어느 정도 성숙기에 들어서 후발주자들이 대거 전면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런 부분이 리스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떨어지는 거는 지금 갤럭시 S4가 뭐 잘 안 팔려서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스마트폰 시장에서 더 이상 영업이익을 강하게 가져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희박하다는 데 있다는 것이지 스마트폰이 안 팔린다는 것은 아닙니다. 팔아도 예전에는 한 대 팔면 20만 원이 남았다면 지금 이제는 한 대 팔면 10만 원 남기기가 힘들다는 거죠. 거기에서 맥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에 대한 흐름은요. 애플의 흐름을 좀 일정 부분 가격적으로는 좀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단계다. 이렇게 말씀해 드리겠고요. 자, 짐 콜린스의 위대한 기업들은 다 어디 갔을까에 대한 그 책 안에 보면은요, 일반적으로 기업이 몰락하는 5단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요, 기업이 이제 굉장히 크게 성장하고 난 다음에는 첫 번째 자만하게 되죠. 예, 성공으로부터 자만심이 생긴다. 예, 우리 뭐 잘 나간다,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는 이제 원칙도 없이요. 잘 되고 있으니까 더 많은 욕심을 내게 됩니다. 이 부분까지 이제 전개가 되고, 그 다음에는요, 새로운 위험과 위기가 분명히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이, 우리는 상관없겠지. 이렇게 하고 넘어간다는 것이죠. 이런 이제 3단계를 이제 지나고 나서 드디어 4단계, 4단계에 들어서면 이제 위기를 이제 의식하기 시작합니다. 뭔가 새로운 대안을 찾아야겠다. 그래서 구원자를 찾는다. 또 기업을 인수합병할 수도 있고요.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여기서 잘해야 돼요. 여기서 잘하면 다시 한번 도약을 하는데 여기서 잘못하면 도약에 실패를 하게 되죠. 그러고 나서 결국에는 이제 유명무실해지거나 생명이 이제 끝나는 단계인데요. 자, 이러한 그 단계를 통해서 이제 문 닫은 회사들이 꽤 많이 있죠. 예, 첫 번째 나오는 게 바로 이제 노키아 부분이 되겠습니다. 명성에 자만했죠. 휴대폰 하면 노키아, 전 세계 시장은 노키아. 이게 너무 자만하고 변화를 주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서 문제가 본격적으로 생기기 시작했고요. 코닥은 대표적인 이제 필름 카메라 아닙니까? 그죠? 예, 시대의 흐름. 디지털화로 계속 변화되고 있는데 혼자 고집을 부립니다. 이 부분이 문제였고요. 소니는요, 시장의 트렌드는 이렇게 가는데 꼭 자기가 표준을 만들어서 내한테 따라와 하는 게 너무 강했어요. 그래서 남들은 이제 뭐 CD에서 DVD 이렇게 해서 뭐 MP3로 가는데 혼자 MD 뭐 이런 거 만들어내고 별거 다 합니다. 예, 비디오도요, VHS가 전부 다 표준화가 되는데 혼자 베타 만들고요. 하여튼 이러한 자기네 것만 표준화로 하려고 하는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았는데 요거 보니까 요거 생각나네. 뭐예요? 대표적인 기업이 하나 더 있습니다. 애플이요. 애플이 바로 자기 기술에 대한 표준화만 계속 고집을 하고 있는 부분. 예전에 이제 맥킨토시 컴퓨터가 문 닫았던 부분이요. 바로 이 부분이거든. 이래서 스티브 잡스가 쫓겨나요. 다시 등장해서 애플 또 이번에 아이폰을 만들어냈지만 또다시 지금 애플의 가장 큰 문제점은 바로 기술 표준에 대한 자만이 가장 큰 문제다. 그리고 한때 정말 대단했죠. 모토로라 같은 경우에도요. 모토로라 같은 경우는 휴대폰 시장에서는 어마어마했지만 지금은 거의 자취를 감췄습니다. 그러면 자, 여기 이 5단계를 해서 문제가 생겼던 기업 중에서 자만, 성공으로부터의 자만, 삼성전자가 해당이 될까요? 해당되지 않는다. 제가 봤을 때 삼성전자의 가장 장점은요, 바로 욕심내지 않는다. 아직까지 자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항상 세계에서 자기는 2등이기 때문에 1등을 향해서 달려갈 것이다. 끊임없이 노력하는 거. 이 삼성전자는 이것 때문에 짐 콜린스의 기업의 5단계에 삼성전자는 아직 들어가 있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기대하는 부분이 되고요. 자, 오늘의 하이라이트가 나오는데요. 자, 이 부분 전에 삼성전자부터 다시 한번 짧게 말씀해 드릴게요. 자, 삼성전자의 이 월봉인데요. 자, 월봉. 여기 보시면은 1995년도에
1995년도에 디램 때요. 주가가 엄청나게 상승을 하고요. 또 한 번에 2000년 이때 보세요. 이때 주가를 보면은요. 얼마에 썼냐면 2000년에 주가가 이때 한 8만 원, 7, 8만 원 하던 게요. 우리 이제 30 몇만 원 갑니다. 이게 이제 30 한 7만 원까지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이때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가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요. 이때 당시에 코스닥은요. 급락을 합니다. 근데 삼성전자 혼자만 올라가요. 삼성전자만. 시장이 전부 다 급락하는데 삼성전자만 올라가네. 그랬는데요. 이때 JP모건. 이놈 문제네 이거 JP모건. 이거 어떡할까 이거. 여기에서요. 딱 2장짜리 리포트가 나옵니다. 삼성전자 디램이라는 게 장시 산업인데 가격이 급등을 하지만 급락이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는데 지금 현재가 삼성전자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시점이 아닌가. 그래서 삼성전자를 조심해야 된다는 리포트를 6월 달에 냅니다. 6월 달에. 6월 달에 내는데 그때까지 삼성전자는 시장이 급락하는데 혼자 올라가고 있어요. 안 떨어집니다. 그런데요. 딱 한 달 지나서 주가가 떨어집니다. 떨어져가지고 여기까지 주가가 이제 2000년 바로 7월부터 하반기 동안에 주가가 떨어지는데 여기서 요 구간이죠. 6개월 동안 떨어지는데 얼마 떨어지느냐? 70% 주가 급락이 일어나요. 삼성전자가 70% 주가가 급락이 들어옵니다. 12만 원대까지 떨어져요. 37만 원 하는 주식이. 기절하겠죠. 한 번에 이런 기회 때가 있었고요. 또 한 번에 이제 문제가 2005년도에 삼성전자가 이제 디램, 글로벌 휴대폰 시장이라든가 대화랑을 이루면서 휴대폰 때문에 급격히 상승을 해요. 이때 마찬가지입니다. 이때 바로 이제 우리 이번에 리포트를 쓴 사람이 쓴 거예요. 남들 주가 다 이렇게 올라간다는데 혼자 못 간다 이랬거든요. 그러고 나서 2006년, 2007년 동안 주가가 빠져버립니다. 주가가. 그런데 이때 종합주가지수는 어떻게 했을까요? 1400포인트 하던 주가가 얼마로? 2000포인트로 올라간다. 기절하는 거죠. 그럼 삼성전자로 따져보면 엄청나게 하락한 겁니다. 제자리에 있었지만. 두 번의 리스크가 있었다. 이러한 위기를 무엇으로 돌파했느냐? 바로 휴대폰으로 돌파를 하게 되는 거죠. 스마트폰으로 돌파를 해서 지금 이렇게 올라갔다.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요. 어떤 부분이냐? 삼성전자가 주가의 변동성이 없이 올라가는 종목은 절대 아니다. 삼성전자 또한 굉장히 변동성이 크고 위험한 기업이다. 투자하기에. 이거를 말씀해 드리려고 지금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95년도도 마찬가지예요. 이때도 한번 50% 이상의 하락이 들어와요. 시장하고 상관없이. 그래서 삼성전자가 결코 우리가 삼성전자는 항상 뭐 괜찮겠지라는 생각은 버리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드리고요. 이거는 제가 삼성전자의 10년 동안, 지난 10년 동안에 분기별 영업이익을 주가와 결합을 해서 만들었습니다. 제가 이러한, 사실은요, 그림은 차트인데, 실질적으로는요, 이게 펀더멘탈, 가치 분석을 통한 자료예요. 주가는 기술적 분석이고, 여기에 이익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거는 뭐예요? 기본적 분석. 한 화면에 이렇게 보기 좋은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증권사들마다 제가 전화를 했어요. 이렇게 데이터 좀 만들어줘라. 그럼 개인 투자자들이 분기별 영업이익에 대해 주가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예측할 수 있고, 외국인하고 정정당당하게 싸울 수 있지 않냐. 외국인은 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리고 기관의 펀드 매니저들도 다 봐요. 그러니까 우리도 좀 보여달라 하니까 안 된대. 안 된대. 이래서 개인들은요, 투자하기가 힘든 겁니다. 맨날 저 차트만 보고, 뭐, 볼린저 밴드 같은 거. 차트 공부 좀 하지 마세요. 예, 차트 공부 많이 하시는 사람 치고, 수익 많이 나는 거 못 봤습니다. 차트만 보지 마시고, 항상 기업에 대한 분석들. 그래서요, 제가 영업이익과, 이제 주가를 같이 이제 결합을 시켜 제가 직접 만든 건데, 저는 이제 종목들 앞으로도 계속 만들어 보여드릴 거예요. 자, 여기 연이라는 것은 바로 연결 재무제표예요. 그리고 걔는 개별입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 이제, 과거 2003년부터 이 IFRS 연결 재무제표가 사용되기 전 2010년까지는요, 이 빨간색 영업이익은 개별 재무제표죠. 요걸 따라서 움직이는데, 보시면 주가도 요거하고 똑같이 같은 선상에서 움직입니다. 같은 선상에서. 그렇죠? 그런데 영업이익은 여기 있는데, 주가는 여기 보시면 영업이익보다 굉장히 많이 떨어지니까 주가가 많이 올라가죠. 그리고 나서요, 계속적으로 어떻습니까? 영업이익과 그리고 기업의 주가는 거의 이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영업이익 급감을 하고요. 그 다음에 영업이익 급속도로 살아나니까 주가도 다시 올라가고요. 여기서부터가 이제 문제입니다. 여기서부터 바로 IFRS 국제 표준은 이제 연결 재무제표를 사용하게 되는데, 연결 재무제표가 뭐냐면 종속회사의 실적까지 같이 다 엎어치는 거예요. 종속회사까지.
그런데 이게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뭔 소리죠? 계열사 말씀하시는 건가요? 계열사는 좀 다른데 예. 지분 50% 이상을 가지고 있거나 30% 지분과 기업을 지배할 수 있는 실질적으로. 예. 그래서 삼성 계열사는 삼성전기도 계열사지만 삼성전기는 삼성전자가 30% 지분을 50%를 가지고 있고 30%의 지분을 지배를 하고 있는 회사는 아니기 때문에 예. 계열사긴 한데 지분 종속회사는 관계군요. 아니에요. 예. 종속회사는 쉽게 말해서 내가 떡 주무르듯이 얼마든지 주무를 수 있는 기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다 포함을 해서 이익을 다 넣게 되는 게 이제 연결 재무제표인데 이게 이제 사실은 좀 문제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삼성전자는 이러한 종속회사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종속회사가 몇 개냐? 164개 있습니다. 164개. 164개. 그러면 삼성전자는 상장기업이지만 164개 기업의 대부분은요 비상장기업이거든요. 그럼 여기는 실제 우리 증권거래소에서 요구하는 이런 재무제표를 얘들은 똑같이 안 하게 되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불투명해지는 부분이 분명히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에서 약간 오류가 발생할 수 있고요. 자, IFRS로 들어가면서 본격적으로요, 이 주가는 이 개별 재무제표인 빨간색을 따라가지 않고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연결 재무제표를 향해서 주가가 올라갑니다.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이 색깔대로 따라 주가 똑같이 올라가죠. 그런데 여기에는요, 이상한 부분이 하나 있어요. 여기 이 부분에서는 연결 재무제표와 개별 재무제표의 차이가 별로 크지 않은데 여기 이 부분부터는요, 연결 재무제표와 개별 재무제표의 영업이익 차이가 급격히 커지고 있다는 거죠. 이게 지금 같은 경우에는요, 연결 재무제표 상의 이익과 그리고 개별 재무제표 상의 이익이 엄청나게 떨어져 있습니다. 이건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자기와 종속회사 간의 이익은 굉장히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연결 재무제표 상가 이 정도가 된다면 이거는 이 회사나 종속회사와의 적정한 이익 수준은 계속적으로 어느 정도 안정성이 있겠지만 연결 쪽으로는 굉장히 크지만 개별 쪽으로는 굉장히 낮은 상황이죠. 삼성전자만으로 본다면 별 게 없다. 오히려 주가는 얼마에 위치해야 된다. 삼성전자만으로 본다면 한 110만 원대 있어야 된다. 근데 종속회사들 때문에 삼성전자가 150만 원까지 올라간 부분이거든요. 근데 종속회사는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익이 삼성전자 개별 종목에 대해서, 개별 기업에 대해서 이익이 급반등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만큼은 우리가 다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다 인정할 수가 없어요. 이런 부분들은요. 왜? 비상장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디스카운트를 해줘야 돼요. 디스카운트를 해주면 저는 어떤 식으로 하냐? 아주 간단합니다. 요거의 반을 딱 자르면 돼요. 그럼 삼성전자의 적정 주가입니다. 개별과 연결의 반 정도라면 삼성전자의 적정 주가다. 요 쭉 가보면 얼마 나오네? 130만 원 나오네. 그래서 제가 작년입니다. 12월 달부터 삼성전자의 150만 원은 매도, 그리고 나서 1년 6개월 동안은 투자 대상이 안 된다라고 말씀해 드렸던 부분들은 바로 이 연결 쪽으로서의 이익은 굉장히 크지만 개별 쪽으로의 이익은 굉장히 떨어지고, 또 하나, 여기에서 연결 쪽으로는 이익이 굉장히 좀 작게 지난 4분기와 1분기의 실적 영업이익을 보면 1분기 영업이익은 조금밖에 안 줄었어요. 근데 개별로 보시면은요, 작년 4분기와 올해 1분기 영업이익 축소가 폭이 굉장히 큽니다. 바로 이런 게 삼성전자 가지고 있는 리스크라는 거죠. 이 주가의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는 리스크를 이미 일정 부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본다면 삼성전자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현재의 어떤 연결 재무제표, 개별 재무제표 상에 어떤 수치가 나온다면 현재로서는요, 적정 주가를 저는 그렇게 높게 줄 수는 없다. 이렇게 말씀해 드리겠고요. 자, 그러면 지금 삼성전자가 2분기 실적이 이제 영업이익 10조 이상 나올 것으로 다 기대가 되는데, 그럼 10조 이상 나오면, 지난번에 8조 7천억이었으니까 10조 나오면, 주가가 다시 10조 나왔으니까 150만 원 가자! 되느냐?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삼성전자의 지금의 리스크는 외국인들이 왜 매도를 하고 매도에 대한 그 리포트가 나오냐면, 여기 이 그림을 보시면 압니다. 삼성전자의 네 가지의 주력 사업 부분이 있는데, 디스플레이와 반도체, 무선 사업부, 가전, 네 가지의 사업 비중을 보면 2010년까지만 하더라도 반도체 비중 굉장히 컸었고요. 역시 이 무선 사업부, 즉 휴대폰 비중이요, 51% 정도 됐습니다. 근데 이 휴대폰 사업부의 영업이익의 비중이요, 지금은 몇 %입니까? 1분기 무려 74%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이제는 반도체 기업도 아니에요.
이익으로만 본다면 반도체 기업 아니죠. 이게 무슨 기업입니까? 휴대폰 제조 기업하고 똑같아져 버렸어요. 한쪽에서만 영업이익이 급증하는 이런 패턴의 기업은요, 역시 뭐예요? 주가의 변동성도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지금 보면 반도체 부분의 이익이요, 2분기에 상당히 좋게 나올 것으로 기대를 해요. 하이닉스도 그래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거잖아요. 반도체 부분 분명히 좋을 거다. 그래서 10조가 채워지는 건 의미가 없다. 어디에 의미를 둬야 된다고요? 지금 차지하고 있는 이 무선 사업 부분이 무려 74%를 차지하고 있는, 영업이익이 74%를 차지하고 있는 이 부분이 추가적으로 뭐 75%로 올라간다. 이러면은 삼성전자가 150만 원대 그냥 올라갈 수 있습니다. 바로 그냥 상가 치고 갈 수가 있겠지만, 지금은요, 만약에 이번에 10조가 나오더라도 10조에 75%를 넘기, 즉 7조 5천억이 무선 부분에서 나오지 않는다면 삼성전자 주가는 못 올라갑니다. 이 부분이 바로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는 리스크예요. 그래서 삼성전자의 지금 가장 큰 고민은요, 딴 게 아니라 이 네 가지 사업 부문이 너무 한쪽으로 이익이 쏠림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무선 사업뿐만으로 주가는 다 올라갔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물론 앞으로는요, 반도체 굉장히 좋습니다. 올해 한 해는 저는 반도체에 대한 전망 굉장히 밝다고 보여지고요. 또 하나, 디스플레이도 굉장히 좋아요. 이 부분이 파이가 좀 더 커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 무선 사업 부분에 대한 이익이 전체 이익에서 점진적으로 줄어들게 된다면 현재의 주가가 상승한 이유를 찾아내기는 분명히 힘들어질 거예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현재 이번 올해를 본다면 분명히 이 이익에 대한 변동성도 큰 자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 변동성도 굉장히 크다. 그래서 삼성전자 가지고 있으면 조금씩 안전하게 올라가느냐, 조정을 받아도 안전하게 받느냐, 그런 게 아닙니다. 변동성이 굉장히 커진 단계니까 지금은 꽤 조심하셔야 된다.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꽤 조심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를 저는 이렇게 말씀해 드릴게요. 자, 이 부분에서 쪼개서 투자를 해보자. 이렇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쪼개서 투자를 하자. 무슨 이야기냐? 이거예요. 분명히 올해는 작년보다는 어느 쪽이 더 커진다? 디스플레이와 반도체 부분이 더 커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 눈으로 확인하고 있어요. 정해져 있네? 이쪽 두 개 투자하면 되잖아. 이쪽 두 개 투자하면 됩니다. 간단하죠? 디스플레이 쪽, 그리고 반도체 쪽으로 나누어서 투자를 하자. 즉, 삼성전자 팔아서 삼성전자의 성장하는 사업 부분을 떼서 거기에 맞춰 투자를 하세요. 그렇다고 본다면 간단하죠. 삼성전자보다는 삼성 SDI가 훨씬 더 낫고요. 그리고 SK 하이닉스가 주가 흐름들이 더 나을 수밖에 없고, LG전자, LG 디스플레이, 이런 종목에 우리는 관심을 가지는 게 훨씬 더 낫다. 그래서 올 한 해는요, 삼성전자를 가지고 수익을 내기보다는 다른 종목이 훨씬 더 우위에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추천 종목, 오늘도 추천 종목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너무 깜짝 놀랄만한 종목이 나와가지고, 그죠? 추천했는데 그 다음날 마이너스 9% 들어갔다가, 그리고 나서 또 반등도 엄청나게 강하고, 그래서 제가 말씀해드렸죠. 올 한 해는 전부 다 호주머니에. 벌써 저도 우황청심은 하나 까먹었습니다. 시장이 급락이 들어오고 하니까 정말 힘든데, 이때는요,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정확한 분석을 통한 든든한 심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종목 분석은 머리로 하지만 계속 진행해 나가는 건요, 머리가 아니라 든든한 심장. 운동하셔야 됩니다. 깜짝 놀라면은 안 됩니다. 자, 오늘의 종목은요, 현대 홈쇼핑입니다. 현대 홈쇼핑. 현대 홈쇼핑. 자, 홈쇼핑 하면 이미요, CJ 오쇼핑이라든가, 그리고, CJ 오쇼핑이라든지, 홈쇼핑 관련주도 다 갔는데, 유일하게 지금 현대 홈쇼핑만 못 가고 있죠. GS 홈쇼핑도 상당히 많이 갔습니다. 순간적으로 이름 생각 안 났는데. 그런데 현대 홈쇼핑만 지금 주가가 거의 보시면은요, 이 2010년 주가나 지금 주가나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현대홈쇼핑은 분명히 큰 변화를 이제 앞두고 있는데요. 맨 먼저, 일단 1분기 실적도 꽤 괜찮았는데, 2분기부터는요, 이 패션하고 렌탈 쪽의 사업 부분이 굉장히 강화됩니다. 그래서 렌탈과 패션 사업 부분이 굉장히 강화되면서 현대백화점이라든지 한섬 등을 통해서 영업이익이 굉장히 급증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스타트는 언제부터냐? 실적의 스타트는 바로 2분기부터 현대홈쇼핑은 실적 스타트가 일어날 가능성이 많으니까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CJ 오쇼핑이나 GS 홈쇼핑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상승을 해왔었는데
걔 둘의 원동력, 특히 CJ 홈쇼핑의 가장 큰 원동력은 중국 진출에 있었거든요. 예, 해외 쪽으로 빨리 발을 옮겼는데 유독 현대 홈쇼핑이 발이 굉장히 늦었습니다. 예, 그래서 늦은 부분이 바로 주가가 2010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단계인데 이제 좀 달라지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베트남이나 태국 등에 대해서 아시아국에 본격적으로 이제 진출을 합니다. 이 부분들이 좀 늦었긴 하지만 다시금 이제 현대 홈쇼핑에 좀 기대감을 좀 가져갈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될 것 같고요. 역시 가장 큰 부분은 CJ 홈쇼핑이라든지 GS 홈쇼핑에 비해서 철저히 저평가되어 있다. 이러한 저평가가 지금은 두 종목 위주로 다 같지만 이제부터 재평가가 이루어지면서 상승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현대홈쇼핑이 가장 좀 매력적인 구간에 들어와 있다 이렇게 말씀해 드릴게요. 그래서 실적 측면에서 보나 그리고 현재의 어떤 밸류에이션 상으로 보나 현대홈쇼핑은 가장 지금 저가에 들어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렇다면 이 종목에 대해서 이제 가격을 좀 지정을 해 드리면은요. 현 종목에 대한 가격을 지정해 드리면 현재 가격 굉장히 무난한 가격입니다. 단기적으로 좀 저항 국면에 들어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따라서 지금 가격이 15만 5천 원인데요. 현 가격에서 따라가기보다는 조금만 싸게 잡을게요. 5천 원만 5천 원만 우리 좀 깎아보자. 그래서 5천 원만 깎아서요. 15만 원대에 접근하겠습니다. 15만 원대에 첫 번째 매수를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매도 가격은요. 이 추세를 그대로 타고 가는 가격이 되겠는데요. 일단 이번 15만 원대 매수가 된다면 충분히 현 가격대를 타고 올라가는 가격, 예, 그렇다고 본다면 한 17만 5천 원 정도까지 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7만 5천 원까지의 목표가로 선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시장 충격이라든지 또 종목에 대한 개별적인 리스크가 발생했을 경우에 종가상으로 14만 원을 하회하게 될 경우에는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 박스권 하단을 깨고 내려가는 부분이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손절매를 한번 고려해보자. 이렇게 말씀해 드리면서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남은우 멘토님의 관심 종목인 현대홈쇼핑은요, 다음 주 이 시간에 AS 하는 시간 가질 거고요. 왜 삼성전자를 매매하는데 신중해야 하는지 이렇게 속 시원하게 분석하시는 전문가는 없었던 것 같거든요. 여러분들 강의 내용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정리된 화면 보시죠. 예, 오늘 대박 플러스 시즌2에서 열정적인 강의를 도와주신 분은요, 샘플러스의 남은우 멘토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 11시 반부터 12시 반 밤입니다. 이 시간에는요, 샘플러스 전문가들의 강의를 무료로 보실 수가 있는데요. 10시 주식 승천 보시고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11시 반부터 잠들기 전 1시간 공부하시는 시간으로 삼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내일부터 중부지방에서 장마다운 장마가 시작이 될 거다 하는데 30도를 웃도는 이 무더위가 잠시 한풀 꺾일 수 있지 않을까 기대도 되는데, 자, 이번 주는요, 주식시장에도 이런 단비 같은 소식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